안녕하세요. 엄영준입니다. 이제 대선 시즌인데요.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이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보다는 약간 그 정권 심판론과 그 야당 심판론이 좀 맞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자 입장으로서도 대선을 뭐 제대로 좀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이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좀 이제 공약들이 좀 뒤늦게 나온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 전에 좀 공약들을 좀 많이 좀 보시면서 또 이제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확실히 정신이 없는 게 뭐 눈 떠보면은 갑자기 후보가 정해져 있고 갑자기 선거운동 노래가 나오고 있고 네. 갑자기 TV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잘 보고 네. 투표를 신중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분 세계일보의 디지털 전략 콘텐츠부의 그 구윤모 기자와 구현진 기자를 모시고 이번 공약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공약을 다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후보별로 좀 쟁점이 되는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들을 두 개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4.5일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4.5일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18일 날 많이 좀 다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를 갖고도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요. 국 기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장시키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네. 이거를 36시간, 36시간으로 줄여서 하루 8시간씩 주 4일을 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는 4시간만 일하고 네.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 출근해서 밥 먹고 퇴근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국 기자 만약에 하루를 더 쉰다고 하면 어디 놀러도 더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행복지수는 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경영계에서는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당연히 경영계에선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쟁점은 노동 생산성인데요. 네. 일을 적게 하면 그만큼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지 이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3.3달러인데 이게 OECD 38개국 중 33위입니다. 33위? 네, 33위입니다. 38개국 중 33위면 되게 네. 낮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몫하는 거예요. 저희도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내년엔 저희가 32위까지 한번 그래요. 열심히 해서 네. 네. 세계일보가 네, 이제 네. 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데 앞장서겠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개선하지 않고는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본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동계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노동계의 주요 주장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OECD 국가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평균 노동시간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우리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낮다.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노동계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이게 다들 서로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 기자 한번 좀 알아보셨나요? 예, 저는 일단 우선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좀 네. 조사를 해왔는데요. 물론 지금 공약처럼 임금을 좀 깎게 됩니다. 당연히 일을 적게 하면. 대신에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게 2023년에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세브란스 병원 사례입니다.
이곳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일을 적게 하고요. 그만큼 돈을 덜 받습니다. 대신에 사측은 그 아낀 그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돌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건데 이게 5개 병동에서 간호사 5명씩 총 25명이죠. 이분들이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근데 대신 급여는 10% 정도 줄게 되고요. 그렇게 급여가 줄었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간호사분들이 경쟁률이 심하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네네, 더 하려고. 그래서 간호사 업무가 또 굉장히 경무로 알려져 있잖아요. 3교대 막 새벽 근무 많이 하고. 근데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근무 강도가 낮아지고 그 간호사분들의 퇴사율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 삭감에 있어서도 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현행 주 52시간제도 많이 부족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호소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계가 그래요?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이나 시기에 좀 업무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개발 직군, 연구 직군이 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R&D 업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일을 엄청 몰아쳐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R&D 업계는 지금의 그 주 52시간제로 이제 제한이 되면 뭐 이제 너무나 조금 업무를 하기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외를 둬야 된다라고 계속 정치권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로 좀 재밌는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게임 업계에서는 분 단위로 업무를 관리를 한다고 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직원이 그 업무 공간을 한 5분 이상 비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5분 이상의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다는 거예요.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 업계도 신규 게임이라든지 뭐 업데이트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주 52시간제로는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평소에 약간 미리 이렇게 도토리 쟁여 놓듯이 네. 이렇게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업무가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뭐 바람도 쐬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안 돼. 근로시간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비업무 공간에서 5분 이상 머물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업무 공간과 비업무 공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회사에 네.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통 막 일하다가 집중력 떨어진다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커피 사오는 거를 그 시간을 사실 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재하게 되는 거죠. 너무 빡빡한 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쨌든 OECD 표준에 맞춰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대승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중에 또 이게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가는 이슈 하나가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사실 이슈가 많이 됐던 공약이거든요. 네. 국민 소환제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거를 들고 나온 배경이 뭔가요? 네, 사실 국민 소환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당시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다수가 이제 투표에 불참을 하면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들도 좀 잇따라서 많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국민의 주권 의지가 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 첫 네. 조치가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약에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이 투표로 파면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한테 너 일 못했지 않냐? 투표를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는 제도고요. 국회의원도 권한 남용이라던가 직무태만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비슷한 제도로는 주민소환제가 있긴 합니다.
이 주민소환제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민의에 반하는 의원들의 배지를 좀 뺐자, 자격을 박탈시키자라는 취지로 나온 공약입니다. 사실 이게 또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100건이 넘는 130건이 넘는 이제 주민소환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된 거는 딱 11번밖에 없거든요. 투표를 11번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투표를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중도 탈락된 신분은 2분밖에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숙제가 좀. 저 하나 궁금한 네, 게 또 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회에서는 여야가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밀리니까 맨날 뭐 저기 상임위에서 박차고 나가고 막 거기 로텐도홀에서 막 시위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을 안 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을 임기 내에 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파면, 그러니까 국민소환,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네. 명확하게 사실 규정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주민소환제 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의안에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안 했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트집을 잡아서 좀 정쟁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국힘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도입이 가능할까 싶은 게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고 네. 여야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이게 나아가서 국민 분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게 명확한 공약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해요. 네. 어디예요? 미국의 일부주 그리고 캐나다, 영국 정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례는 그나마 이제 돌아가는 사례고 제가 찾은 사례는 국민소환제 도입의 부작용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00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소환제 대상으로 하는 개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여당, 야권 있죠. 이 셋이서 이제 서로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암투와 정쟁과 정치 공작이 심해지면서 나라 자체가 사회 혼란이 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공약인데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같은 처지가 됩니다. 민주당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랑 좋게 말하면 협치를 해야 되고 나쁘게 말하면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 자체도 국회의 권한을 좀 줄이겠다. 네. 이게 이 상황의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소환제는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되면 오히려 소수당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제도예요.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오면서 이걸 좀 들고 나온 거는 기성 정치권에 좀 불신이 높은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그런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네. 중도층, 청년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좀 꺼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이 많았겠죠? 그렇죠. 예. 네. 이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이제 약간 약화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놨는데 이걸 내놓게 된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단 불체포 특권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체포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같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을 특권을 사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체포 특권이 왜 생겼냐면 국회의원들이 정치 탄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은 됐지만 이게 국회의원이 체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그런 방탄국회 처럼 이제 악용될 가능성이 계속 있었고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도 폐지하자. 그러니까 면책 특권 폐지까지 같이 세트로 이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게 다 이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재 뭐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되게 많은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해가지고 한 구속영장이 2번 정도 청구가 됐는데 근데 이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아예 영장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은 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같이 내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들이 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겠냐 이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023년이었던가요?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침묵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구 기자? 네, 방금 민주당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배와 부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 공약이나 뭐 개헌안 발표한 거에는 전혀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면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공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23년 9월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되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거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까.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있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 소환제나 사실 그 불체포 특권 문제는 국회에서 뭐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결론에 다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해왔던 거라 사실 이루어질 거다라는 뭐 기대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 선거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네요. 김문수 후보가 낸 또 다른 공약을 보면 선관위 감사 허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공약인 것 같은데 구 기자가 보기에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이게 부정선거랑 좀 관련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대통령까지 비상계엄을 한 이유로 가장 먼저 부정선거를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거기다 최근에는 채용비리 사태까지 있었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선관위 니네는 못 믿겠다. 너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못 믿겠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선관위를 감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선관위가 외부기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이것도 헌법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후에 선관위가 선거 공정성 보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이 좀 됐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국회 이런 다른 그런 권력으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체 감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법원에서도 한 번도 이 부정선거가 인정된 적은 없고 그렇지만 이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1일에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갔단 말이죠. 이게 전한기 씨가 이제 그 이용돈 PD하고 같이 만든 영화인데, 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 가지고 어쨌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부정선거에 손을 잡으면 자멸한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약간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면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부정선거론에 빠져 있는 공약이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국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이 구구 보수층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폐지를 해야 되고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후보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게 하고 또 사전투표제도까지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게 탄핵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 국면이니까 물론 그런 구구 보수층은 당연히 끌어안아야 되지만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선 중도 보수를 얼마까지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랑 거리두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좀 주요 쟁점이었고, 그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은 했지만 오히려 되려 그 이후에 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관계자들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들어오면서 약간 극우 보수가 더 세를 확대하는 듯한 모습이어가지고 아마 이게 국민의힘 입장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힘 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뭐랄까, 이정표를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민주당도 여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그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 자체도 아마 굉장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지난 2월에 감사원이 그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을 캤잖아요. 그 이후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렇죠. 그 직후에 전용기 의원이나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선관위가 논란을 부른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부정선거 자체를 떠나서 약간 뭐 채용비리라든가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사실 민주당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관위를 이제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이거 선관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이제 이준석 후보 공약도 좀 살펴보죠. 이준석 후보가 이번 그 대선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약간 튀는 뭐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약도 보면 제1 공약이 어쨌든 그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제 이 여가부 폐지 문제가 굉장히 사실 좀 첨예하게 막 대립하고 뭐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국힘의 당 대표 시절부터 이제 주장했던 바고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국회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걸 다시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 공약 왜 또 내놓은 겁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이준석의 시그니처 공약인데,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낸 공약을 보면요, 여가부를 폐지하고요, 이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에 주고 양성평등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쪼개자는 거네요. 예, 여가부는 기능을. 없애고. 네.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처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나 권익 신장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여성 양성평등 말고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이나 평등을 논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여가부가 필요 없다. 이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고 최근에는 그 취재진에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좀 많이 강경한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여가부 근데 그 폐지론자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이준석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대남들, 소위 뭐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오히려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여가부 폐지 문제가 있는데, 뭐 국 기자가 보신 거는 어떻습니까? 여가부 어떤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까? 일단은 이 여가부가 생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구 기자가 설명한 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1998년에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로 이제 출발을 해서요. 네. 2001년에 여성부 그리고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이제 명칭이 개편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차례 지금 존폐 논쟁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가 부처의 명칭은 어쨌든 여성이 중심이 되는데 뭔가 실제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여가부의 그 공식 영어 명칭을 찾아봤어요. 좀 여가부의 공식 명칭을 영어로 하면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또 빵 터지셨네요. 뽐내시기 위해서. 네, 맞아요. 발음을 뽐내려고 그렇죠. 했고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해석을 하면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식 영어 명칭은 이런데 그 한국어 명칭은 여성가족부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가부의 설립 목적이나 주요 업무를 좀 보면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획 총괄 및 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활동과 복지 지원, 가족정책 수립,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등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을 보면 1조 7,777억 원 중에 아이돌봄 수당,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등 가족정책 예산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실 여성정책과 여성사업만 있는 건 아닌데 왜 여성가족부로서 이제 여성이 앞에 있어야 되냐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예, 이름이 부른 약간 논란의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 여가부 폐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죠? 아니요. 일단 이준석 후보만 여가부 폐지를 못 박았고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여가부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민주당은 아직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히진 않았는데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반대네요. 예. 다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칭에서 여성이 좀 빠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기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름을 바꾸되 조금 더 그 기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 역시 여가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은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가부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여성의 권리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뭐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군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아직 정책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시민들 생각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찬반 양론이 있는 공약이잖아요. 국 기자 그 혹시 뭐 시민들의 뭐 반응이나 좀 생각 이런 거 좀 들어봤나요? 네, 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다시피 이 현재 정부 조직에서는 여가부의 정책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을 하는데 불필요한 정책을 왜 해야 되냐. 이거 중복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또 일부 보수 진영과 남성층에서는 여가부가 여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한다.
또 성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인식도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성 단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 정책 설정마저 어렵게 만들어서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위, 거의 꼴찌 수준을 차지했고 또 지난해까지는 12년 연속 꼴찌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구조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2월인가요? 지난해 2월부터 지금 공석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차관이 그 장관들 다른 부처의 장관들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든 여가부 문제는 빠르게 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상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논란이 되는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관심을 끄는 게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새로운 연금을 하고 이제 뭐 중년 이상이나 하여튼 뭐 어떤 올드한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은 이제 옛날에 연금을 받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지난 3월 국회에서 사실은 18년 만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단 말이죠.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뭐 첨예한 논란 끝에 됐는데 보험료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가 내는 돈을 이제 그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은 소득 대체율이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이제 그 개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늦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 뿐이지 사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연금이 고갈돼서 젊은 세대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사실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연금관리공단이나 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후에 해법은 이제 그 후에 정부로 이제 그 후에 국회로 이제 남겨놓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제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그래서 이제 이거 신구 연금 분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 문제는요.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3명 후보가 다 국민연금 정책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기존 국민연금 제도 이번에 합의된 대로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김문수 후보는 재정 안정화, 구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언급한.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내건 이 구연금, 신연금 고약은 그래서 눈에 띄는 겁니다. 가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좀 급진적으로 낸 정책이기 때문인데, 이 정책의 내용을 좀 보면요.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연금부터 하자. 그럼 개혁 시점 이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구연금과는 이제 재정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형태고요. 신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가 있고 투자 수익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운용을 해서 받게 됩니다. 대신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대 수익비의 최대 2, 3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100이면 200, 300을 받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거를 1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은 무조건 주겠다. 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잠깐만. 네. 근데 그러면 1 수준으로 맞췄다고 하면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거 아닌가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하면요. 내가 투자를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네. 뭐 안전자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뭐 네. 최소한 예금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일단 내 원금은 보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이 내용을요. 처음 제시된 건 아니고 작년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개혁신당에 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KDI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구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끊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구연금은 적립된 만큼만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연금을 내신 분들이 다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연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 돈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거를 국가에서 채워줍니다. 국가에서 채워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 만약에 그냥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넣었던 사람들, 뭐 정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연금으로 옮겨가더라도 네. 나중에 저희는 똑같은 약속했던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재정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기자도 이 문제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 국기자 말대로면 결국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자, 뭐 이렇게 메꿔주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건데 이거 괜찮습니까? 사실 이게 이 구연금의 부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 세금을 투입을 해서 충당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세금을 뭐 얼마만큼 몇 년간 얼마만큼 투입을 하고 뭐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 세금 투입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행을 하고 또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구상이에요. 근데 이 KDI에 따르면 이 신연금 제도를 만약에 2024년 작년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구연금에 투입을 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이 한 60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기존 가입자, 구연금 가입자가 개혁 시점에 모두 신연금으로 이동했을 때를 가정한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추정치예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내건 거는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그대로 묶어두고 이제 새로운 가입자부터만 신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국고로 메워야 할 재정 부족분이 이 KDI의 그 예측치 609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을 한다고 세금을 투입해서 이거를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투입을 해야 할 세금이 일단 어마어마하고 정말 좋은 방법인데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KDI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최소치다. 진짜 최소 이걸 엄청 강조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구연금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 신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 기형, 소위 말하는 DC형 이게 이제 그 퇴직금 제도로 이제 운영이 일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이제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또 하나의 퇴직금 운용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를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있냐. 이거 그 연금, 국민연금이 아니고 그냥 뭐 제2의 퇴직금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간 사실 연금 제도도 있고 민간이 스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약간 우려나 아니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뭐 노후 준비 수단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소득 재분배라든지 사회 연대, 뭐 보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국가 사회 정책의 어떤 축이다. 이런 차원인데 그래서 어떤 사적 DC형 이런 제도랑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연금은 뭔가 국민연금을 개인의 책임과 뭐 어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으로 좀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본래 목적과는 좀 충돌된다라는 지적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국민연금 문제도 어쨌든 목소리를 잘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미루지 말고 문제를 좀 살펴보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힘을 합쳐서 미래에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지금까지 그 새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공약 말고도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를 행사하시는 게 하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후보를 뽑고 또 그 후보들이 우리가 그 어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보는 게 또 우리 국민의 책임이자 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그 공약집들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